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움직이는 방식에 정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혁명의 심장, 디지털 원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구 반대편에서 유조선 한 척 분량의 원유를 사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돈 어떻게 치르시겠어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엄청나게 느릴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예전 방식은요, 3일에서 5일이나 걸렸어요. 수수료는 또 얼마나 비싸고 불투명했는지,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바로 거래 상대방 위험이라는 겁니다. 내가 돈은 보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안 보내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회사가 망해버리는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 새로운 방식은 이 모든 걸 단 몇 초 만에 리스크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해결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2026년 4월 14일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이 꿈같은 새로운 방식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중동에서 사온 원유 대금을 디지털 원화로 실시간으로 쏴준 건데요. 이건 그냥 기술 테스트?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걸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글로벌 무역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시죠. 이 혁명의 심장에는요, 원자적 결제라는 기술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념은 의외로 간단해요. 돈을 주는 것과 자산을 받는 게 마치 하나의 원자처럼 절대로 쪼갤 수 없게 완벽하게 동시에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보냈는데 물건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이제 아예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대체 누가 어떻게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한국은행과 민간 기업들이 힘을 합친 프로젝트 한강 덕분입니다. 자, 이 혁신의 엔진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프로젝트 한강의 핵심 기술, 그 첫 번째는 바로 기관용 CBDC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쓰는 돈이 아니에요. 이건 은행 같은 거대한 금융기관들끼리 수천억, 수조 원씩 되는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 디지털 화폐입니다.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뼈대, 디지털 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바로 예금 토큰입니다. 이건 우리한테 좀 더 가깝죠? 여러분 은행 계좌에 있는 바로 그 돈을 디지털 형태로 똑같이 복사해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도착하면 이라는 조건을 미리 입력해 두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이 딱 충족되는 순간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고 버튼 누를 필요 없이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 표를 보시면 프로젝트 한강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화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 1단계에서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소액 결제 테스트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2단계로 넘어가면서 방금 말씀드린 예금 토큰이랑 스마트 계약 기술이 딱 붙으니까 이제는 진짜 B2B 무역 결제, 심지어 정부 자금 집행까지 가능한 완전히 다른 레벨의 시스템으로 거듭난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한번 확 넓혀볼까요? 사실 한국의 이런 행보는요, 그냥 혼자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화폐 전쟁 중이거든요. 앞으로의 글로벌 금융 표준을 누가 주게 될 것인가? 이걸 두고 정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크게 보면 두 개의 거대한 세력이 맞붙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은 미국, 영국, 일본 같은 서방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아고라. 이쪽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천천히 통합해 나가자는 좀 안정지향적인 비전이고요. 다른 한쪽은 중국이 중심이 된 프로젝트 엠브리치입니다. 여긴 아예 판을 새로 짜자는 거예요.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결제 고속도로를 뚫어버리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느 한쪽에 올인하는 대신에 양쪽 진영을 모두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말 그대로 벽이 아니라 다리를 놓은 거죠. 기술적으로는 아고라 쪽 표준을 따르면서도 실제로는 엠브리지 참여국들과 성공적으로 거래를 트는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정말 영리한 포지셔닝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실제 우리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누가 이 변화의 과실을 따먹고 또 누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할까요? 가장 먼저 돈 문제죠. 바로
비용입니다. 국제결제은행, 그러니까 BIS에서 분석한 걸 보면요. 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국가 간에 돈을 주고받는 비용이 최대 50%,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그 엄청난 효과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15.2%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해외로 돈 보내는 수수료가 딱 1%만 싸져도 국가 간의 무역량이 무려 15.2%나 늘어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수수료 좀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은행들은 어떨까요? 기존에 외환 수수료로 정말 쏠쏠하게 돈을 벌던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비상사태죠. 위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국내 은행들이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결제 대행사랑 손잡고, 신한은행은 우리한테 익숙한 땡겨요. 배달앱이랑 연동하고, 하나은행은 CU 편의점과 제휴해서 오프라인 결제망까지. 어떻게든 이 예금 토큰이라는 새로운 판에서 살아남고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고 정말 필사적인 겁니다. 특히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한테는 이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대금이 며칠씩 묶여있던 게 이젠 즉시 들어오니까 현금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돈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도 가능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계약. 이게 진짜 혁신인데 물건이 배에 실렸다는 전자선화증권, EBL이 확인되는 그 순간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대금을 지급해버립니다. 중소기업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희소식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요, 그걸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없으면 그냥 실험실 안에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이 기술 혁명에 발맞춰서 금융의 규칙 자체를 새로 쓰는 정말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게 무려 26년 만에 이뤄진 대수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해외에 돈 보내려면 무조건 은행 한 곳을 주거래 은행으로 딱 지정해야 했어요. 되게 불편했죠. 근데 이제는 어떤 은행이든 어떤 핀테크 회사든 마음대로 골라서 쓸 수 있습니다. 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돈의 한도도 확 늘어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법적으로 이 디지털 화폐 CBDC가 진짜 돈이라는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었죠. 자, 이제 우리는 돈의 미래를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가능성은 정말 어마어마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커다란 산들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뭘 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놨습니다. 먼저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에 이 디지털 결제를 적용해서 테스트를 확대하고요. 그 다음엔 정부가 쓰는 돈, 그러니까 국고금의 4분의 1, 무려 175조 원을 예금 토큰으로 풀어서 초기 생태계를 확실하게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미래가 장밋빛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산더미 같죠. 예를 들어서 미래의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지금의 암호 체계가 다 뚫릴 수도 있는데 그런 위협으로부터 이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또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소외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모든 거래 내역이 남는다면 국가가 우리를 감시하는 빅 브라더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무거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한 전문가가 이 거대한 변화를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진화가 아니다. 국가 무역 시스템 전체의 운영체제, 즉 OS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정말 와닿는 표현이죠. 그냥 돈의 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나라가 세계와 소통하고 거래하는 방식, 그 근본적인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돈의 규칙을 심고 돈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그 중요한 코드, 그 규칙은 누가 짜게 될까요? 미래 금융 권력의 향방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